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자동차 전용 도로 정체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짧게 밀리고요. 일산 쪽으로 가는데도 동호대교에서 이촌동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에서 서행이 되다가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옆으로 가는 노들로의 상황은 양방면 수월한 상황이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창동교를 중심으로 양방향 밀리고 있는데 도심 쪽으로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모두 11km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중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남이 쪽으로 동서울요금소부터 중부 1터널까지 7km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정리해 볼까요?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금값이 폭등한 모양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저런 좀 체크하다가요. 국제 금값 추이 보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예. 이 전일 대비 3.3% 오른 온수당 1314.10달러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그 금선물 시장은 이제 계속됩니다. 24시간요. 그런데 예.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미 온수당 1320달러를 넘었습니다. 뭐 온수당 1300달러가 저항선이다, 이거 깨기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아주 우습게 그냥 깨버리고 지금 1320달러까지 올라섰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하루 만에 금값이 폭등을 했나, 뭐 전문가들 뭐 외신 보면은 이라크 내전 여파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예. 되고 있습니다. 뭐 전쟁 재료 이렇게 나면 안전자산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의 수요가 몰려서 금값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이라크 관련 이슈 때문만 아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와 같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요. 별거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금만 뛰어 올랐다. 실은 여기 뭔가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예. 예,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주특기인 음모. 이게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금은요, 음모이기도 하지만 또 팩트이기도 한데 그동안 계속 나왔던 게 이제 가격 조작입니다. 금값을 조작한다, 올라야 되는데 누가 떨어뜨리게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이걸 알려면 국제 금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봐야 됩니다. 이제 국제 금값을 정할 때 이걸 런던 픽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거 얘기 들으시면 좀 놀랄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클레이즈, 도이체방크, 노바스코사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그리고 HSBC 5개 은행 이 가격 결정 담당자들이요. 예. 아침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자기네 은행의 수요 공급 정해가지고 그날 국제 금값을 그냥 정해버리는 겁니다. 뭐 우리 주식처럼 뭐 부동산처럼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5개 은행이 그냥 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좀 올리자, 그럼 좀 오르는 거고. 예. 오늘 팍 올려볼까 한번? 딱 그럼. 그럴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인데 이런 방식이 실은 1919년부터 이 런던 픽싱, 런던에서 이렇게 은행들이 정해져 왔는데 그래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실제로 이 금융당국, 런던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이 조작의 의혹이 있고 조작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대규모 벌금을 물렸습니다. 몇몇 은행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방식을 다 바꿔버리겠다, 제대로 된 방식을 하겠다라는 건데 실은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금값을 일부러 누군가가 누르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겸사겸사 금값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고 하고 이라크 뭐 내전도 있고 하니까 이때를 비롯해서 갑자기 이제 금값이 튀어오르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당분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금값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요즘 TV에서 대부업체 광고 많이 하는데. 그렇죠. 진짜 많이 해요.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방증이죠, 그게. 선전을 많이 한다는 거는 이제 수요가 많다는 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국내 대기업 이 대부업 실태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격하게 비춰 몇 가지 말하면 사람들이 왜 대부업체 이용하나? 다 대부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1인당 평균 403만 원을 빌려서요. 1년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이 400만 원도 못 갖고 있는다는 거겠죠. 예. 이용자 직업, 회사원이 62%였었고요. 자영업자 23%, 학생 주부가 한 6% 정도 됐습니다. 평균 대부금리 31.9%였습니다.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요. 역시 대부업체 30%가 넘는 고금리였습니다. 그렇군요. 1인당 평균 400만 원의 금리가 31%. 예, 연체율은 어떻습니까? 이제 경제 전체로, 경제 당국에서는 연체율이 중요한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대부업체의 연체율 7.6%로 1년 전보다 하락하고 있고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또 돈 빌린 사람들의 신용 등급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량 신용 등급 이용자가 많아졌다라는 건데,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업체의 건전성은 이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약간 수상하죠. 우량 신용 등급 이용자가 왜 대부업체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이상한 일이죠, 사실은. 예, 우량 네. 신용 등급 이용자가 그렇게 대부업체 이용하는 거. 예, 그러니까 지표는 좋은데 상황은 좀 이상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명했죠. 일당 네. 5억짜리 그 황제노역. 예. 예. 근데 황제가 우리나라에 많은 모양이에요. 황제는 한 명이라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이제 몸으로 때우겠다. 그래서 노역으로 대체하는 걸 환형 유치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현재까지 지난 4월 이전까지는 이 환형 유치에 특별한 법률적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5억도 나온 건데 허지호 전 회장 일단 5억 원 받았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11명이나 됐습니다. 예. 허지호 회장 포함이요. 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김혜선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하루 1억 원 이상을 받아가지고 노역했던 사람이 2010년부터 올 3월, 그러니까 5년간 11건이었습니다. 예. 11명이 하루에 1억 이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했다는 건데요. 허 회장이 이제 5억으로 가장 높았고요. 3억 원 받은 분이 1명 있었고 2억 원 받은 사람 3명, 1억 원이 이제 6명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 탈세자들입니다. 탈세 범죄자들인데 띄어먹은 액수 보니까 평균 벌금 액수가 389억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중죄에 처해져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상 노역이라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취지를 봤을 때에는 아니 누구는 하루에 1억이고 누구는 하루에 5만 원이라는 5만 원. 게 이게 말이 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국회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막 대단하게 그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뼈를 내는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봉투 붙이고. 그렇게 봉투 붙이고. 예, 이제 가방 이렇게 실밥 닦고 후반 작업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5억, 3억, 2억, 1억. 그래서 일단 국회가 지난 4월 29일 날 형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핵심은 어쨌든 이 노역의 최대치가 일단 5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50억 이상일 때는 1000일 이상을 환형 유치, 노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역 이런 것보다 아예 이 실형을 때려가지고 외국처럼요, 예, 1000년 그런 걸 한번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400억 가까이 돈 띄어먹은 사람들 이거 하루에 1억 쳐가지고 노동시킬 필요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법이 제대로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사법부에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판결했습니다. 법의 노조, 그러니까 전교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1999년 합법화 이후 15년 만에
법외 노조로 돌아갈 상황에 전교조는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육사 지방선거를 통해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이 된 터라 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시죠. 그리고 정의당 의원이고 또 전교조 14대 위원장이었던 정진우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교조가 25조 원이 됐죠. 예. 그런데 그런 노동조합을 팩스 한 통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해버린 게 정당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교조 회장을 지내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유감이시겠지만 예. 전교조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세요? 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법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은요, 서로 이 교원노조법이나 일반노조법 이런 부분에 불일치가 있는 부분이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비유하자면은 태어난 지 25년이 됐으면은 청년인데 그 청년의 팔에 종기 하나 났다고 해서 서둘러 사망 신고를 내버린 꼴이고,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없듯이 그런 정부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더 명확하고 냉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판결의 의미가 짙다. 저는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반대 입장에서 인터뷰하는 거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당연히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종기가 났다고 사망 신고를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종기가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종기가 어떤 거죠? 해직교사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판결이 났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부분을 위반한 거나 큰 부분을 위반한 거나 법을 위반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거나 사법부의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도 물론 있는 아니, 거죠. 정부에서 주장한 거는 그렇다면 전교조는 작은 법은 위반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다만 규약이 이것을 설립 취소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규약인데 이 규약이 실정법에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 실정법은 사실상 모법에 이미 없는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법은 이미 88년에 폐지됐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예. 이 시행령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립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시행령이죠. 예. 그럼 어떤 경우에 설립을 취소해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는지가 모법에서 위임이 돼야 되는 것이죠. 법률에서. 그런데 그 설립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은 사실상 88년에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1심 법원의 판결은 노조법에 따라서 해직 교원 가입이 허용하면 예.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시행령 9조 2항이죠. 예. 그런데 그 시행령은 모법이 폐지된 상태에서 모법이 만들어졌기 어떤 때문에 거예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운영법, 우리가 일반 노조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명시한 법률이 모법이라고 그게 이제 겁니다. 폐지가 됐는데 그렇다면 예. 지금 의원님 생각으로는 1심 법원이요. 예. 그런 모법이 폐지된 걸 모르고 판결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르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근거로 내세웠거든요. 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상 법원이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법률에 있어서의 불일치 부분을 먼저 지적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있어서의 불일치가 뭐예요? 교원노조법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거나 혹은 해직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조합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강제 규정이 없는 거죠. 법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네. 교원노조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요, 지금 교원노조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교원노조법이라는 것이 교육노조법 2조의 이 법원의 판결 내용이거든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해고자 하는 판정까지 노조 가입 허용하고 있어서 단결권 침해를 안 한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얘기가 해직 교원노조 가입 불허라는 건 단결권 침해, 바로 그 모법과 관련돼서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예. 1심 법원은 이게 단결권 침해를 안 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서. 그죠?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2010년부터 이와 같은 이 해고자 배제에 대한 이 통보가 노동부로부터 있었죠. 계속 있었죠. 예. 시정을 안 했죠, 전교조가. 그렇습니다. 왜 시정을 할 수 없었느냐 하면은요. 규약에서 시정을 할 수 없었느냐 하면은 당시에 시국선언 등으로 해서 한 40여 명의 해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은 3년 정도에 걸친 해고 이 재판 과정에서 1심 법원, 2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호, 그동안의 보호는 전교조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었고요. 확정 판결이 언제 나왔다고요? 것이죠. 3년 후에 나왔습니다. 3년 후가 몇 년도입니까? 13년까지가 됐습니다. 2013년 작년이군요. 예. 예.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해고된 분들을 전교조에서는 부당한 해고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던 거고 그 부당한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조합이 규약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규약으로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지금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규약으로서는 보호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규약이 법률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최소한도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은 조합이 그런 것을 통해서 조합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또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화시켜주는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의 자율성도 결국 법률 테두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금방 예를 들었듯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면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했었고 재심 청구도 했지만은 전부 다 기각돼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나중에 해고 무효가 확정됐던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조합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일 그 의원님께서 그 노조도 법 위에 쓸 수는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라면 실제로 일단은 해직 그런 문제가 기각이 됐을 때 나중에 이분들이 무효 판결이 났을 때 다시 복직을 하는 것이야 그거야 정말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고 개인의 자율의사 노조의 결정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일단은 그것이 기각된 상태에서는 해고 상태가 유효한 것이고 그랬을 때에는 노조를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상의 법상으로는 하자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사실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입은 그러니까 유지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재가입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그분들이 모두 거의 다 3년이 걸렸는데요. 3년 동안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당한 불이익을 급여도 나오지 않고 신분도 보장되지 않고 하는데 그런 것을 노동조합에서 그야말로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최소한도의 우리 이웃에 대한 동정과 보호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상으로는 저는 그런데 사실 이게 법으로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종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법에는 분명히 이것이 위배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2010년과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한 내용은요. 노동조합에 해고조합원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낮은 차원의 제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곧장 설립 취소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나 집행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면은 금방 지적한 내용에 대한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판결에 있어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교원이 오히려 자주성과 교원 노조가 자주성과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해직자들이 조합에 있는 것은 조합원으로 있는 것은 타당치 않다. 내용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성과 해고자들이 자주성과 공공성, 전문성을 해침으로써 교육의 파행을 불러일으킨다 이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해직자 9명이 6만 명 중에 9명이면 0.015%지 않습니까?
해직자 9명이 교원 노조의 자주성과 공공성, 전문성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근거와 가능성 이것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의 위법성과 위법성이 큰 거, 요게 이제 그거 가지고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지금 13명이죠 진보 요번에 교육감들 아직은 이제 취임을 안 했습니다만 그죠? 이 진보 교육감들이 지금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은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진보 교육감이라고 부르시는 우리가 명명하는 분들이 정교조만을 편들거나 정교조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다른 교원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등하게 이야기를 듣고 이 활동을 하셔야 하듯이 정교조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당하다 타당하다 이게 아니라 정교조가 법원으로부터 이런 판결을 받았지만은 이후 교육행정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는 정교조의 의견과 활동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의사표현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교육당국에 속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교육감이라면. 예.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법이라는 측면. 그죠?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학부형들이 좀 많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 같은 것들을 사실 본인들이 스스로 불식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너무 과도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헤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전교조는 그거를 항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예, 그러겠죠. 예, 항소하고 어쨌든 최종 판결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예. 어쨌든 제가 반대 입장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4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하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 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요새 정말 독한 뉴스들만 넘쳐나죠. 독한 마음 먹고 지명자들을 파헤치는 언론도 있고요. 독한 마음 먹고 또 버티시는 분도 있습니다. 독한 마음 먹고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독한 마음 먹고 도망가는 유병원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독한 영화 얘기해보죠. 영화평론가에 대해보시죠.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센 영화. 네. 이거 독하다. 네. 그러니까 요새 이게 강도가 네. 이게 일종의 실무율이 있나 봐요. 이 정도 세다가 점점 세지 않으면 이게 성에 안 차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뭐 독한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가 독하니까 독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드라마틱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예.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얽혀 있으니까 영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현실이 더 재밌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보다 더 세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한 얘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증이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영화 감독, 영화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사실은 아침부터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그 섹스와 폭력이죠. 그래서 세상에 자꾸 뭔가 억압적이고 대중심리를 자꾸 이렇게 옥죄어 들려고 할 때 예. 영화 감독들은 진짜 그러면 내가 센 거 보여줄게. 사회가 이렇게 우리를 억눌러? 사회가 이렇게 세? 그러면 진짜 센 거 보여줄게. 라는 일종의 표현의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섹슈얼한 영화를 찍거나 더 강한 폭력의 영화가 나오는 건데요. 이런 영화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요새 그 ним포매니악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 그러는데 이게 엄청 세다며요. 예? ним포매니악이 이제 색정광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색정광, 섹스 중독증 이 두 가지가 병치돼서 쓰이기도 합니다만 예.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의미로는 섹스 중독증은 그러한 중독 현상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서 그걸 고치고자 하는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 예. 색정광은 증상의 일환인 거죠. 그것을 강박적으로 고치려고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런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를 바꿔서 여러 차례 섹스를 하는 것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그 색정증을 가진 사람 색정광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목에 맞게끔 영화의 표현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성인 영화를 제외하고 일반 영화에서 이런 성적 표현의 수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종종 유럽의 영화의 경우에 물론 할리우드 영화도 종종 그렇습니다만 특히 유럽의 영화의 경우엔 전문 용어로 unsimulated sex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 정사 그렇죠. 장면 이런 네. 그래서 리얼 섹스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ним포매니악은 그런 장면들이 유독 많은 그런 영화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상영될 당시에 지금 개봉됐습니다만 상영되기 전에
심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갈등을 겪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제한 상영과 등급이 있습니다. 아예 상영을 못하게 하는 그런 등급인데 제한 상영과 등급을 받을 뻔하다가 일부 장면에 블러 처리라고 해서 일부 장면을 조금 안 보이게 하는 가림 장치 처리를 하고 지금 개봉이 된 상태죠. 원래는 이 영화가 5시간짜리입니다. 5시간이요? 네, 굉장히 긴 영화인데요. 어휴. 그건 뭐 하루를 잡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5시간인데 이것을 2개로 지금 잘라놓은 상태고요. 1부와 2부로 잘라서 이번에 1편이 개봉되고 7월 초에 2편이 다시 개봉됩니다. 그래서 이번 1편은 2시간 정도고요. 2부에 해당되는 2편은 2시간 40분 정도의 길이로 7월 달에 개봉됩니다. 워낙 특이한 영화가 나온 셈이죠. 네. 근데 이거 누가 감독한 거예요? 덴마크 감독인 라스 폰 트리에라는 또 유럽 사람이군요. 그렇죠.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워낙 돌출 행동을 많이 하고 독특한 영화를 많이 만드는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덴마크의 김기덕 감독 이렇게 생각하시면 김기덕 감독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리 기분 나빠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어쨌든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은 전작인 뭐 멜랑콜리아 같은 작품은 워낙 세계적으로 비평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요. 그 전작인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작품이 또 한 번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 수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던 작품이죠. 라스 폰 트리에가 유럽의 새로운 영화사주를 이끄는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매번 만드는 영화마다 사실은 매우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얻고 있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상업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독특한 작품 세계,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될 그런 감독입니다. 그러면은 그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이 영화에서 노리는 거, 왜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은 그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나 다른 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이 아마 비슷한 지향점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는 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규제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정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어디까지 그것을 담보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른바 영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또 표현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 끊임없이 실험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관습적인 표현에 대한 그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그 영화를 만드는 작가들이나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그 관습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을 때 사회가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부분 정치적으로든 또는 경제적으로든 성적으로든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한계치를 조금 그런 금기시되는 여러 가지 어떤 지점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작가들의 열망인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실험하고 싶었던 것이 이번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ним포매니아 볼륨 1, 2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같은 거는 68 세대의 그 학생운동의 분위기, 그 해방적인 분위기를 사실은 섹스라는 측면에서 가장 정당하게 그때 당시로는 그죠? 오히려 68 혁명의 좌절감 같은 것도 표현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늘 그런 부분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성정치학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스 폰 트리에 감독도 이번에 자신이 손안에 쥔 무기가 섹스를 표현하는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금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 가지로 대중 정서를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꼭 자본의 방법만으로가 아니라 뭐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그렇고 또는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여론을 일정 정도 규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그렇고요. 이런 등등을 돌파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예술적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대중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대중들이 좀 지나치게 과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별것 아닌 얘기인데 너무 요란하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나치게 영화가 너무 노출이 심하고 뭐 등등 또 뭐랄까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불쾌하다 이렇게 예. 받아들일 수 있고요. 지금 개봉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저도 사실은 이 영화가 한국 대중들에게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여질까가 좀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화에 대한 평가들이 예. 그 사회의 변화 정도를 그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개방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느냐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고 오히려 대중적으로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뭐 이 얘기가 그렇게 세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감각이 네. 무감각해질 오히려 뭐 3천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자기 트렁크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 더 충격적인 그런 게 더 충격적일 수 있고요. 그렇죠. 수십일 동안 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네. 이렇게 그 피신하고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센세이셔널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무관심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7458님인데 그런 독한 영화 찍고 나면 감독도 배우도 모두 탈진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고 이은주 씨도 주원고 씨 찍고 영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감독이나 이 배우들도 그렇죠. 네.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서의 그 바닥이나 정서의 끝까지 밀어붙이는 영화거든요. 관객이 그렇게 느낄진데 감독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배우들을 밀어붙이는 강도는 굉장히 세겠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여배우인 샬롯 갱스부르도 나오고요. 스텔란 스카스카드라는 덴마크의 대표적인 배우도 나오고 샤이아 라봇은 트랜스포머 때문에 너무 알려진 배우고요. 우마 서먼 너무 좋아하실 텐데 윌렘 데포 같은 그런 배우들이 나옵니다. 이 배우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도 높은 그 표현 수위를 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존의 이미지를 많이 벗어던진 그런 측면이 있고. 윌리엄 데포는 근데 센 영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전에 마틴 스코세지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같은 맞습니다. 그런 영화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도 세던데요. 근데. 종교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상영이 금지됐다가 만들어진 지 한 20여 년 후에 개봉이 됐었을 정도니까. 윌리엄 데포는 늘 그렇게 새로운 영화를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배우고 좋은 배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스테이시 마틴이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 신인 여배우죠. 지금 어떤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인 여배우가 영화에 첫 출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언시뮬레이티드 섹스의 장면도 찍고요. 굉장히 센 장면들을 많이 찍었는데 이런 여배우가 그런 트라우마에서 가끔 벗어나지 못할 경우가 있죠. 예전에 일본의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감각의 제국에서 나왔던 여배우도 그 영화 한 편을 출연하고 사라졌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대중의 평가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9700님은 이런 말씀을 9700님이요 하셨는데 불경 때 미니스커트 입는 것과 같은 건가요? 그래도 독한 영화는 힐링이 아닌 감정의 배설만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예요.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도 물론 당연히 많으시겠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죠. 이른바 야한 영화라고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더라도 대중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흥행수위나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새 마케팅이 예전에 80년대에는 3S라고 해서 그렇죠. 스포츠, 섹스 등등 이렇게 포장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마케팅을 해서 다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화하고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금기에 도전한 또 다른 영화 한 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ним포매니악은 성적으로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간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영화 와즈다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와즈다가 무슨 뜻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무슨 뜻일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인공 제목입니다.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래서 와즈다. 10살짜리 그 소녀의 이름이고요. 이 와즈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여자아이인데요.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운전도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어떤 전문가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이동권이 없다는 거죠. 여자들은.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집에서 이 상암동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남편한테 허락을 받거나 남편이 같이 오거나 허락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동권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데 이 와지다라는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자전거를 사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엄마와 학교 선생과 또 주변의 남자아이와 또는 그 주변 그 남자아이를 둘러싼 또 남자들의 세계와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전거를 타는데 성공까지는 합니다만 그 우여곡절의 얘기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내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여성 감독 영화라는 점을 넘어서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영화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사우디에 극장이 없어요. 네네. 네? 네. 영화 한 편 보려면 딴 나라 가야 되는 게 사우디인데. 왜냐하면 그 여성들이 다른 남성들과 섞여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화가 특히 여성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죠.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여성 감독 하이퍼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 여성 감독이 그 영화를 찍을 때 당시에 영화는 사실 거리에서 촬영도 하고 또는 로케이션 촬영도 하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 그 남성들한테 그 심지어 그 살인 위협까지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많고요. 어렵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금기에 도전하는 것이 꼭 그 정치적 성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도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상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그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드러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주어지는 충격과 어떤 성찰의 어떤 그 폭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영화가 현재 국내에 개봉 중입니다만 사회적 금기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ним포매니악보다는 이 와즈다가 더 강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21세기는 너무나 아직도 양면적인 사회가 너무나 많이 사방에 존재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평론가의 대부시죠. 오동진 평론가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재능교육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TA SK텔레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예, 조금 전에 일본과 그리스의 경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보지 못했는데요. 0대 0으로 다시 말해서 무승부로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자, 일본은 한 번 지고 한 번 비겼습니다. 1무 1패인 성적인데 이 성적으로 과연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점점 16강과 좀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런 생각이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또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 응원하셔야겠죠. 자, 한 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고요. 프로듀서 김혜민, 작가 이영선, 조은별, 그리고 기술의 신동의 장미진이었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